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사건의 핵심이라며 병력을 보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유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죄 성립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들면서 군을 국회로 보내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이 비상계엄의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장기 독재 여건을 조성하려고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함께 폭동에도 해당돼야 합니다. 재판부는 군병력이 국회와 과천 선관위에 출동한 것 등을 폭동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입은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들어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은 단독 군장을 갖추고 헬기로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경찰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내부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쌓이고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의 충돌로 문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고 강제로 국회 안으로 침입한 걸 언급하며 그 자체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 충분한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에도 투입돼 서버 확보에 나섰는데 이 역시 폭동 행위로 봤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1시간 뒤 발표된 포고령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일체의 정치와 언론 활동을 막거나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금지 등을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외신들도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의 가장 큰 정치 위기가 매듭을 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국내외 정치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유죄 선고가 나오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CNN senior international correspondent Ivan Watson is following this story live from Hong Kong. Both guilty of insurrection and added the sentence of life in prison, former President Yoon, as well as 30 years behind bars. 특히 미국 CNN은 이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가운데 한 장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고 AFP는 재판부가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내란 선고 상황을 실시간 속보로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우영 서울대 교수 등 세계 정치학회 소속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이 비폭력 시민연대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사회에 모범을 제시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전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고 직후 침묵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관련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죄에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침묵하던 장 대표는 오늘 관련 입장을 직접 낼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소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류는 분열이 아닌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장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 외환 사범을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마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산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했고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어떤 의미로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건 뭐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죠. 뭐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뭐 정말 대한민국 정치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한동안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애꿎은 그 군인과 경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법원의 1심 판결은 아마도 좀 타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그런 쪽으로 타협한 것 같은데 그거에 이르는 논리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왜 터무니없는 뭐 찰스 1세를 왜 소환하나요? 찰스 1세는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영국 내란에 의해서 말로 왕당파와 의회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또 무슨 뭐 종교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피 흘리는 유혈 사태가 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고 그에 패배한 결과로 사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국가도 뭐 왕도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건 좀 터무니없는 논리 경강부회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니까 직권남용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국헌 문란이 되었다? 국헌 문란 안 됐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그래서 스무스하게 해제가 되었고요. 그 계엄이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뭐 폭동? 이걸 우리가 본 바를 폭동이라고 한다면 국어 사전을 다시 써야죠. 다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사전이라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예가 뭐가 있냐면 LA 폭동을 들었더라고 사전에 보니까. 네. 그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폭동이 우리가 지금 본 바 그런 계엄 사태를 짧은 계엄 사태를 폭동이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결과에는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필님께서는 내란을 유죄로 판단한 것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내려졌냐, 미흡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박 대변인님, 그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네,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었죠. 네. 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악하다는 이유로요. 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약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계엄이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했다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탄을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감경의 사유로 고령이다, 또 초범이다, 실패한 내란이다, 그리고 또 공직에 오래 있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더 고령이고 더 공직에 오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패한 내란 부분도 한덕수 재판을 했던 이진관 판사는 그것을 약간 증명하는 이유로 삼았는데 그리고 네. 실패한 내란이 된 것이 시민들에 의해서였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실패한 내란을 감경의 사유로 삼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질 텐데 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좀 달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다. 한마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른바 성공한 내란. 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실패한 내란이다. 그런 취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내란뿐만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이고 4시간 만에 민주당에서 어떤 발의한 그 해제 결의에 따라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없이 그대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처럼 이제 행위불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과불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형과 이제 그 무기징역형으로 갈렸는데 사실 그 내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비유하자면 국가에 대한 살인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도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고 네. 내란 같은 경우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까지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살인죄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서 사실상 2명 이상이 사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지난번 어제 있던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의 어떤 살인죄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내란과 관련되는 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어제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재기현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와 다른 판결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어제 판단이 최종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단계에서 물론 구속 기간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공수처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인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네. 법원의 여러 차례의 판단도 있었고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과거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기현 재판부가 왜 지난번에는 구속 취소 사건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그 부분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지기현 재판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중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지금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뭐 그건 말 그대로 징역 30년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뭐 비상계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든 내란으로 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주범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라든지 만약 비상계엄 시에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군을 동원한다 이런 것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야말로 잘 알고 그래서 실행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그때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체해서 김용현 전 장관들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신원식 전 장관이 그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니까 정말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무게로 뭐 처벌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1심 선고를 놓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 그 특검이 가져온 거랑 약간 다른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내린 결론대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항소를 할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실상 재판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나중에는 재판에 출석조차 거부를 하고 사실 변호인까지 선임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붙여준 이른바 국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했던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뭇 다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본인의 어떤 무죄를 다퉜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1심 판결에 대해 상당히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항소 자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징역 30년형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접견한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항소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에선 반성과 함께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어제 당 지도부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나왔고 장동혁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오늘 입장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 바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딜레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침묵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좀 가장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 그런 세력들,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세력들은 자꾸 지금 뭐 이른바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했고 뭐 관련된 여러 사람들 뭐 징계하면서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하나 다 쳐내고 있는데 자기 지금 그 지지 세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모여 있는데 그것마저도 배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연을 해야 한다. 이른바 절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친윤 세력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자기를 비판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바라보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너무 답답하다. 지금 어쨌든 뭐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동의하든 안 하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 판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걸 눈치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 입맛에 맞는 자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입맛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궁리를 하는 건 지도부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언 수위가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박 대변인님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봐서 좀 기대난망인 것 같은데요.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고성국 TV의 썸네일을 보면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 썸네일을 찾아봤더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4가지 세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절윤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노동의 주피께서 말씀하셨듯이 윤 어게인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고성국의 지원 하에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는 참 이 메시지 내기가 어려운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아무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유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제1야당을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지도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오늘 장 대표 메시지 수위에 따라서 이 당내 갈등이 봉합되느냐 아니면 또 당 내부가 분열이 더 심해지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왜 자꾸 밖에 있는 분들이 당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하는데 찬성했던 사람인 것이고 당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차례 벌쳐가지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그 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의 어떤 그 1심 판결 선고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12.3 비상계엄 이퀄 내란이다. 그 프레임은 판결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이 모두 다 내란이다라고 했고 사실 전 75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아직까지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1심 판결에서 이 그 내란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어떤 내란의 목적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결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국민 메시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어떤 그 오늘에 있어서의 어떤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기존의 국민들에게 했던 그 사과 플러스 1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소회,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밝힌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통합의 메시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 친한계 징계를 둘러싼 내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에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취소하라는 공개 제안까지 나왔는데 장 대표의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말 이런 사람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배제를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쉽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지자를 늘리면 이기는 거고 한 명이라도 적을 늘리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지금 적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자신과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제하고 하면서 국민의힘 그 계열의 정당이 지금 이른바 좀 자꾸 축소되고 영향이 축소되고 망하는 길로, 속된 말로 망하는 길로 간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뭐 유승민계도 배제하고 이준석도 배제하고 그러면 자꾸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그런 이유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징계하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현역 의원님도 또 징계하고 그래서 한 명씩 자꾸 배제하면 진짜 누굴 가지고 함께해서 이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보니까 뭐 과거 3당 합당식 또 DJ 편합식 뭐 연대하겠다 얘기하는데 누구와 뭐 어떤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배제해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겠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오늘 메시지가 유튜버 고성국 씨의 메시지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메시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당에 2시 반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항을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의 고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송 대표에게 의원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전 대표가 복당 신청하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출마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변인님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에서 5선을 했고 또 22년 대선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김남준 대변인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갈 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연수을도 보궐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인천 두 곳을 두고 근데 계양을보다는 연수을이 좀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연수을로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은 전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혹시 또 올 8월에 당 대표에 도전을 할지 혹은 하지 않더라도 연임 도전을 할 정청래 대표와 아무래도 또 이번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저 방금 박찬대 의원은 연수갑 이제 의원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검토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만약 송 전 대표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누가 좀 유리할까요? 이건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정말 양측이 두 사람이 다 나온다면 지금 또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얘기 같고요. 근데 어쨌든 2020년 지방선거 당시 행보가 참 석연치는 않았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의원인데 그거를 양보하고 이재명 대표 양보하고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이유 좀 서울시장 도전을 왜 할까? 인천에서 정치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장을 했었고. 근데
근데 서울시장 도전하는 건 아무도 누가 봐도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행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서로 뭐 어떤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뭔가 민주당에서 보상을 해야죠. 그게 정치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꼭 개항을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다른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뭐 양쪽의 교통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네,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을 하게 되면 이 친명계 세력의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민주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입성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구도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친청, 친명으로 구분되는 그런 갈등 구조의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중진 원로 의원으로서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에 재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지난달 초 퇴직하고 박 씨를 변호하는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박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면접을 본 상태였다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A씨가 최근 경찰에서 퇴직한 후 박나래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를 폭행하고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씨를 수사해왔습니다. A씨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박 씨 수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고위직이 아닌 경우 변호사로 취업할 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펌 관계자는 A씨가 면접을 본 지난해 11월은 박 씨에 대한 고발이 경찰에 접수되기 한 달 전이라며 A씨는 수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선임되어 있는 법인에는 이직할 수 없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제가해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가 벌인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김 관장은 감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기각하고 김 관장 해임을 독립기념관에 요청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미스트롯 시즌4 본선 4차 레전드 미션 2라운드 개인전. 미스트롯4 준결승 무대에 진출할 10명의 참가자가 가려졌습니다. 어제 펼쳐진 개인전에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결과가 속출했는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개인전에서 마스터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허찬미, 김사나 두 사람의 무대 함께 보시죠. 향기가 어떤가요? 꽃술이 싫던가요? 오늘도 본격 네가
허찬미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마스터에게 100점을 받으면서 1,498점을 받았습니다. 이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가창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찬미 씨가 그동안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북을 치고 진을 받았다고 해서 북찬미다. 네. 또 퍼포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멘탈 관리도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서도 연습생 때 보컬 능력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습을 좀 더 먼저 빨리 보여줬으면 좀 그런 악플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용빈 마스터가 이제 본인이 이제 둘이 동년배이기 때문에 친구인데도 이렇게 정통 트롯을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이제 무대를 보여줬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1,4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국민대표단에도 206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네. 네, 이 1라운드에서 15위로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었죠. 김사나 씨는 김수희 레전드의 이 멍해로 마스터와 국민대표단 모두를 사로잡았다고요. 네, 어제는 김사나 역전 드라마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사나 씨가 홍성윤 씨랑 맞붙어서 선후배 대결을 하면서 25점밖에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체 점수에서 1,704점, 허찬미 씨와 동점을 이루면서 무려 1,492점의 마스터 점수, 국민대표단에서는 212점, 국민대표단은 또 최고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5위에서 10위까지 오르는, 그래서 막차에 탑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시즌 꺾기의 신이라는 호칭을 받은 길려원과 정통 트롯곡을 들고 나온 유미의 무대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다 해도 인연은 여기 있잖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해요. 둘이서 만들어가요. 돌릴 수 없이 새하얗게 새버린 세월 힘이 지지를 않아. 힘이 지지를 않아. 네, 미스트롯3의 꺾기 장인 배아하연 씨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4에는 길러원 씨 꺾기 신으로 불리더라고요. 그 최종 순위 3위로 준결승행을 확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연 마스터를 보면서 트롯에 되게 입문했다는 되게 신인인데요. 박지연 마스터가 또 그게 응답하듯이 꺽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간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배하연 씨도 리틀 주현미로 불렸었는데 어제 당시 마스터들도 주현미 씨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보이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통 트롯을 부르는 유미를 기다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김연자 레전드의 흰 꽃 선보인 거 반전 실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민호 마스터가 이 전주에 한 번이라도 좀 트로트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너무 노래는 잘하고 너무 완벽한 무대이지만 미스 트롯인 만큼 트롯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제 대단한 전략가다. 장민호 마스터가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어제 장민호 마스터가 유미가 괜히 유미가 아닌 걸 느꼈다. 이렇게 나는 트로트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1,469점이라는 높은 마스터 점수로 또 7위에 올라서 또 한 번에 또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완벽한 노래로 AI 같다는 평가를 받던 이소나는 어제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걸로 유명했는데 자신의 사연을 공개를 했습니까? 네, 이소나 씨와 저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굉장히 좀 완벽해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었다고 좀 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AI 같다, 감정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소나 씨가 이날 사연을 공개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두 자녀를 돌보느라고 40대부터 파킨슨병 투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넘게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이소나 씨도 가장 아닌 가장
가장으로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소나 씨가 사실 지금 2021년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본인이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모습이 조금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지금 남편도 그 당시 이소나 씨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지원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본선 4차전의 경연이 끝나면서 준결승에 진출할 톱10 가려졌습니다. 아쉽게도 6명이 탈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구 씨가 유미 씨와 함께 상당히 이번에는 굉장한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줬는데 네. 아쉽게도 11위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구 씨가 정말 너무 좋은 예쁜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미스트롯은 영원하라 이런 또 명언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김다나, 정혜린, 장혜리, 김혜진, 채윤 씨가 좀 탈락을 해서 다음 좋은 또 무대를 다음번에 보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도 기약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엔 결승 가는 최종 관문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이 준결승 무대를 통해서 탑5가 가려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1시를 훌쩍 넘긴 시각에 끝났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주는 9시 반부터 합니다. 여러분 9시 반부터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상 처음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가 준결승에 도입이 됩니다. 사실상 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명에서 5명을 뽑는 무대가 있고 지금 국민대표단 점수가 굉장히 그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 걸 보면 그 투표가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미스트롯 4는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앤드루 전 영국 왕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왕실 구성원이 체포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영국 국왕은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를 태운 차량이 경찰서를 떠납니다. 현지 시간 19일 성범죄자 앱스타인 관련 의혹을 받아온 앤드류 전 왕자가 형 찰스 3세 국왕의 사유진에 거처에서 체포됐습니다. Andrew Mountbatten Windsor, the BBC understands that he has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misconduct in public office. 경찰은 앤드류를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반나절 만에 석방시켰습니다. 앤드류는 앱스타인에게 고용된 여성이 미성년일 때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앱스타인 문건을 추가 공개한 이후엔 정부 기밀 정보를 앱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nd I mean he comes from a background of corruption, being above the law. 찰스 3세 국왕은 성명을 내고 수사가 법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core principles in our system is that everybody is equal under the law and nobody is above the law. 영국 언론은 왕실의 핵심 구성원이 형사 사건으로 체포된 건 현대 왕실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핵협상 중인 이란에 열흘 시한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을 언급하며 핵 포기를 거부하면 공세 수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평화위 참여국이 거액을 기부하고 국제안정화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라이팬을 들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국 사람들인데요. 런던 도심 곳곳에서 열린 팬케이크 레이스 현장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프라이팬을 들고 속도 경쟁을 벌입니다. 팬케이크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재미있는데요. 단순히 속도만 겨루는 게 아니라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팬케이크를 계속해서 띄어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황금 프라이팬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 유쾌한 질주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네, 꽤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들었는데 시민들 표정이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순절 전날 금식을 앞두고 남은 식재료를 소진하던 전통이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유쾌한 축제가 된 건데요. 짧은 구간이지만 팬케이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이 함께 웃으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전통을 즐거운 놀이로 승화시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런던의 풍경이었습니다. 네, 사진 속 사람들처럼 기분 좋은 에너지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3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내일은 17도까지 올라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서쪽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이 0.6도, 대전은 영하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청주와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